아직까지도 몇 명 파견했다는 건 말 안 했어요. 북한은 몇 명 전사했다는 숫자를 안 밝히고 밝히지 않아요. 그게 북한이에요. 다 대가가 있으니까 당연히 보냈죠. 그 대가는 저는 돈이라고 봐요. 그것도 김정은에게 듬뿍 줬을 거예요. 북한은 러시아의 군인과 예. 무기까지 보낼 정도로 가까워졌는데 예. 주민 생활에서는 왜 러시아보다 중국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가요? 북한은 항상 이제 과거 오래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북한이 러시아하고 군사적으로 밀착된 거는 아마 저는 그렇게 봐요. 핵 개발부터 이제 시작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데 지금 김정은이 갖고 있다는 핵을 개발한 거 아니겠어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걸 원조는 김일성이에요. 김일성이 누구죠? 50년대 한국전쟁 일으킨 장본인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패했잖아요. 휴전이지만은 북한에 패한 거나 같아요. 왜냐면 북한이 남한을 통째로 먹겠다고 시작한 게 한국전쟁이니까 패한 거나 같지요. 우리는 어찌 보면 그걸 막았으니까 승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 북한은 거꾸로 말해. 자기네가 먼저 침략하고 승리했다 그래요. 사실대로는 실패인데 조국이방 전쟁 승리다 그래요. 북한은. 근데 이건 인민들 교육용으로 쓰는 말이고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용어고. 근데 김일성이 이 6.25 전쟁에서 제일 교훈 얻은 게 핵이에요. 우리는 그때 북한이 약한 게 이제 항공망이 제일 약했어요. 핵은 더 약했고. 오로지 육군 하나 갖고 이제 이겨보려고 했댔죠. 김일성은. 근데 이제 핵은 더 약했고 공군도 약했다는 거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그 모두 응급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게 핵이라는 걸 김일성이가 알았어요. 한번 전쟁 끝나면 이제 공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김일성이 30대인데 젊은데. 그래서 아마 50년대 중후반부터 러시아에 이제 한쪽으로 폐기한다는 그런 핵무기를 북한하고 이제 연계해가지고 많이 개발을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핵 개발을 했다는 우리는 거의 60-7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제 김정은이가 지금 보유했다는 거고 그 손자가 보유했다는 것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2년 전인가요?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맺은 게 군사동맹 아닙니까? 물론 노후 전쟁 발발해서 맺었으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60년 변함없이 북한과 러시아는 이제 국방 분야에서는, 군사 분야에서는 치밀하게 아주 그렇게 계획적으로 단단한 이제 관계를 끌고 왔다는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북한 주민들은 당연히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러시아 제품 보면은 많이는 없어요. 그냥 이제 TV는 많았어요. 처음에 일제 TV가 들어오기 전에 일제 TV도 이제 일본 상품 그대로 들어온 게 아니라 저게 뭐예요? 일본에 조총련이 있지 않습니까? 조총련이 6차 당대 1980년도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북한의 칼라 TV를 몇십만 대 어쨌든 조총련에서 선물로 들어보냈어요. 그때보다 이제 이름을 다 떼고 북한 이름 목란 소나무 이런 이름을 댔어요. 히다치 이런 일본 상표를 떼가지고. 근데 그 안에 보면 메이드 인 재판이라고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대기만 이제 북한 상품 달고 공급을 했는데 그때부터 평양식 일제 승용차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거는 TV나 자동차나 이런 거는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그때 당 80년대도 북한의 TV 보급률은 한 10%, 2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활에서는 이제 러시아 TV 많았고요. 러시아 승용차 있었고요. 평양에. 많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굴러가는 게 평양 시당 책임비서 우리말하면 이제 구청장들이죠. 이 사람들 다 러시아제 승용차를 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나 있었지 일반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거는 중국이에요. 중국산 이제 생활용품이나 생필품이나 이런 것이 많이 왔기 때문에 북한 주민 생활에서는 북한 간부들의 생활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을 중요하다고 인식되는지 모르겠지만 가반의 일반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서는 러시아가 그렇게 친화적이고 이렇게 몸에 그런 필수적인 생활의 대상자라고 자기네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북한 주민들은. 북한 주민들은 뭔가 이제 군인도 보내고 무기를 보낸 대가로 러시아에서 돌아올 것 쌀이라도 보내줄 거라고 기대했을 것 같은데 실제 생활에서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북한 주민들이 우리 시각에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남한의 전문가들이나 또 그런 관계자들이 생각할 수 있고 또 혹은 북한에 관심 있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북한 주민들은 러시아에 이제 군인들 파견한 거 다 북한 당국에서 공개한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 파병
그 전사자들에게 훈장 주고 눈물 흘린 것도 세상에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기념관도 세워주고. 근데 북한 당국에서 다 내보냈다는 걸 시인했는데 북한 주민들의 기대는, 물질적인 기대는 글쎄 조금 아는 사람들은 뭐 속으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표현은 못해요. 그건 어떻게 지어냈나 했다고 이제 북한 주민들이 인식되고 있냐면은, 또 내부에서 북한 주민들은 그 당국에서 받는 이제 교육이 있어요. 우리 말하면 이제 뭐다 갈까? 우리는 뭐 언론 매체 통해서 국민들이 쭉 알 수 있는데, 북한은 언론 매체도 매체지만은 각 가정에, 그리고 각 조직체에서 그 비공개적으로 하는 강연이나 이런 통보, 학습 이런 게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완전히 그건 뭐 세계 최고로 되어 있어요. 이런 데서 해주기로 뭐냐면은, 러시아, 우리의 뭐 북한식으로 표현하면은 사회주의를 지키는 이제 조선이고 자기네고 같이 국권인 동맹이고 혈맹이고 전우고, 제국주의를 반대해서 한 전선에 굳게 뭉쳐서 승리를 향해 전진하는 조선과 러시아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신적으로 또 뭐 혈육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었다 그러지, 계산을 하고 무슨 대가를 바라고 했다는 말은 일체 없어요. 이 북한 당국의 선전의 흐름을 제가 해설해 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은 북한 당국의 선전하는 대로만 듣고 평생도록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거를 이건 우리 조선 인민의 의무이구나, 형제 나라가 이제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구나, 또 과거에도 우리도 그렇게 받았으니까, 전쟁, 6.25 전쟁 때 뭐 러시아에 도움 받은 거 다 사실 아닙니까? 군사무기 다 받은 거 했는데요. 인력은 중국 민지원군을 받고 군사무기는 다 러시아 거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건 북한 주민들 다 알아요. 그래서 서로가 우리는 이렇게 동맹국이고 동지국 해서 우리는 이렇게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한전선에서 굳게 뭉친 전우고 동지구나,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보수나 대가나 이런 게 주민들이 바라지 않을까? 속으로는 아는 사람들은 바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몇 프로 될까? 제 생각에는 뭐 미미할 것 같아. 가반의 북한 주민들은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당국에서 해주는 선전대로, 당국에서 그러면 북한 당국에서 그렇게 선전해 주겠어요? 우리가 러시아에 몇 명, 아직까지도 몇 명 파견했다는 건 말 안 했어요. 북한은 몇 명 전사했다는 숫자를 안 밝히고, 어찌 우리가 그냥 추측으로 평양의 기념관 그 이제 영상 봤을 때 대략 추측으로 우리가 뭐 1,600여 명의 사상자들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지, 북한 당국은 아직까지 러우 전쟁에 지금도 진행 중이잖아요. 거기에 총 얼마 파견했고, 얼마 부상자 났고, 얼마 전사자 났고, 이런 거 밝히지 않아요, 북한은. 그게 북한이에요. 우리 같으면 뭐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 그거 안 밝히면 대통령이 존재하지 못했잖아요. 그냥 당장 일어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은 그거예요. 독재국가 특성은. 민주국가는 국민의 의사에 맞게끔 이제 정책을 해야 되고, 국민이 비판하고 대통령을 끌어낼 수 있지만은, 북한은 어디 그래요? 그 말이 돼요? 북한에서 뭐 김정은이가 뭐 인민들에게 정책을 맡다가 인민들이 일어나나요? 뭐 어디 일어났잖아요. 80년째. 하나도 있을 수 없잖아요,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렇게 당국에서 하는 일을 북한 주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처럼 뭐 그런 숫자도 뭐 공개 안 하고, 그 대가로 뭐 들어오고 이런 거 밝히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추측하기로 러시아에 북한이 군이 먼저 파병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기 보냈죠. 그리고 지금 한쪽으로는 건설 인력도 파견하고 있어요. 지금도 진행 중이고, 한쪽에서 이제 뭐 복구 건설하는 것도 있어요. 러시아 지역에서요. 그런 거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뭐 정확한 뭐 자료 같은 거, 데이터나 이런 거 북한이 공개 안 해요. 그런 거는 공개 안 하니까 북한 주민들이 깜깜하게 모르는 것이 정상이지요. 북한에서는 아는 사람은 김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를 당연히 뭐 그거 내보내면 뭐 아무 뭐 계산 없이 내보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김정은이가 그걸 뭐 그런 멍청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국 군대 1만 6천 명 내보내면 뭐 3만 명 가까이 내보내면서 무슨 거기다 계산 없이 내보냈다? 김정은이가 무슨 뭐 정신 잘못된 사람이에요? 제정신이라면은 계산하고 맞기 때문에 그 손해 이익이 맞기 때문에 그 이익금이 김정은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사인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어느 바보가 뭐 그 손해나는 일을 하겠어요? 다 대가가 있으니까 당연히 보냈죠. 그 대가는 저는 돈이라고 봐요. 첫째는 돈이고, 둘째는 이제 군사기술인데, 거기서도 이제 가장 우선적인 것이 그 평양 수도잖아요, 북한의 수도 항공망 그 시스템을 구축한 신기술로, 신군사기술로 구축해 놨어요, 김정은이가. 그게 중요한 거죠. 김정은에게는 자기가 있는 평양 상공으로 적기, 레이더에 안 잡히는 적기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적군의 비행기나 미사일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김정은이가 밤잠 제대로 자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탐지하는 그런 현대적인 러시아제 이제 군사 기술 내지는 장비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세 번째로는 원유. 북한에 이제 그 러시아의 흔한 가스가 있죠. 가스가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봐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많은 거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중국에서의 많은 물건을 사들어올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자원이 있어도 주민이 아니고 김정은한테 들어간다는 거죠? 당연히 김정은한테 가는 거죠. 그거는 뭐 김정은이가 거기서 주인이고, 그러니까 뭐 북한 김정은이가 내보냈으니까 그 군인도 무기도 다 김정은이 사인을 했으니까 그 들어가는 게 김정은한테 가는 게 맞겠죠? 그게 뭐 정상이고. 그리고 또 러시아가 또 뭐 어떤 나라예요? 거기 민주국가예요? 뭐 형식상 그냥 뭐 여야 그 상하원이 있는데 그 북한하고 뭐가 다른 나라예요? 지금 뭐 푸틴 지금 뭐 20여 년째 통치하고 있잖아요. 뭐 20년이면 무슨 뭐 김정은하고 뭐가 달라요? 김정은 15년째고 16년째고 뭐 김정은이랑 뭐가 달라요? 종신행거나. 지금 푸틴도 나이 한 80 가까이 집권하는 걸로 이제 헌법을 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뭐 똑같은 사람들이죠. 푸틴, 김정은, 시진핑. 이 세 사람은 말이 무슨 뭐 민주국가고 무슨 사회주의 국가고 뭐 인민의 국가고 뭐 이러지 본질에 있어서는 독재국가입니다. 그 독재자들은 일을 그렇게 안 하거든요. 독재자들끼리 하는 거지. 러시아는 그 경제 지원을 받은 그런 북한에게 돈, 그것도 김정은에게 듬뿍 줬을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푸틴에 대한 그런 이제 뭐랄까요, 평양 방문했었죠. 한 3년 전에 평양 방문에 또 요란하게 대접을 해줬고, 뭐 시진핑도 똑같이 대접해줬고, 뭐 그게 독재국가입니다. 자기 독재자의 이속과 기분과 감정만 맞으면 국가가 따라가는 게 독재국가입니다. 주민들도 그런 걸 알고 있을 텐데 반발을 전혀 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은 뭐 알면서도 그냥 욕하고 마는 이런 건가요? 북한 주민들이 반발이라는 거는 없죠.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수령을 비판 못하는 뭐 나라잖아요. 내가 중국에 살아보지 못했는데 이제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많이 있다가 오는데 내가 궁금해서 야 중국에서 시진핑을 욕하면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저도 하도 궁금해서. 사적인 자리에서는 욕한대요. 그러니까 뭐 저거 뭐야 뭐 자기네 식구들끼리든 뭐 회사 동료들끼리 이런 데서는 욕하도 문제가 안 된대요. 그냥 에이 이제 시진핑이 일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고 있다. 뭐가 잘 안 되고 있다. 정책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 안 돼요. 근데 뭐가 안 되냐면은 이렇게 공공 장소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처럼 우리는 뭐 이런 국회의사당 앞이나 뭐 저거 있잖아요. 강화문 광장이나 청와대 앞이나 뭐 법원 앞이나 이런 데서 공공 장소에서 우리는 프랭카트 들고 시위할 수 있잖아요. 뭐 이재명 대통령님 이거는 뭐 잘못됐습니다. 이거 뭐 취소해 주십시오. 뭐 이러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국민 아무나 그럴 수 있잖아요. 국회든 청와대 앞에서 할 수. 이런 건 못한대요. 중국에서는. 중국은 그걸 불가능하대요. 그건 있었다면 그냥 없어지면 안 돼요. 그냥 그 어디서 비밀 경찰들이 딱 나와서 없애버리고 안 돼요. 그냥 데려가겠죠. 그냥 뭐 데려가서 지도세도 모르게 없앤다는 거예요. 북한은 뭐 그보다 10배나 심하고 이게 사적인 자리에서 말도 못하는 거고 북한은. 중국은 사적인 자리에서는 하는데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못한다 이 소리고. 그러니까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왜냐면 저같이 외국에 나갔던 사람도 있고 전 나왔다가 이제 평양에 안 들어갔지만은 평양에 들어간 사람들도 많잖아요. 대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알아도 왜냐면 외국에 나가서는 잘 몰라도 북한에서만큼보다는 조금이라도 아니까 외국 세상 물정을 아니까. 근데 그 안다는 사실을 함부로 말을 못해요. 북한에 들어가서 했다가는 예를 들어서 내 옆에 내가 좀 외국 한 3년 나갔다 와가지고 뭘 좀 아는 체하고 어깨 힘을 똑 주고서는 뭐 좀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좀 과시하는 그런 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뭘 좀 아는 체하고 있는 척을 하려는 게 아니게. 근데 이게 99명이 외국이란 걸 나가보지 못하고 나 혼자 나가봤으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아는 체하려고 무슨 이상 약간의 소리를 했어요. 정치적인 소리든 무슨 문화적인 소리든 어쨌든 경제적인 소리든 했는데 그 소리의 중요 심각성에 따라서 내가 보이부 조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엄중한 발언을 했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취조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말을 안 해요. 외국 갔다 온 사람들 일반적인 생활 얘기는 조금 할 수 있어도 뭐 그 나라 풍습, 생활, 환경, 뭐 여성들의 미, 뭐 스포츠 여러 가지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음식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정치적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노동자든 외교관이든 유학생이든 벌목공이든 뭐
어쨌든 외국에 나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정치적인 소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혼자만 꽁꽁 알고 그냥 2, 3년 또 얘기 못하면 다 이게 까먹어요, 사람이. 그것도 뭘 자꾸 또 보고 다시 상기되고 뭐 말로 전파하고 그래야 뭐 계속 이렇게 기억에 남겠는데 그 소리를 꼭 안 하고 한 3년 동안 생각도 안 하고 말도 못하면은 내가 외국에 나갔댔는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 가물가물 기억에서 없어진다니까요. 북한 주민들은 외국 실종 알아도 그리고 또 뭐 꼭 외국에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도 이제 무슨 뭐 저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보따리 장사도 있고 또 뭐 친인척이 중국에 있고 뭐 일본에 있고 이런 사람들은 친인척 방문으로 이렇게 오가면서 이제 그걸 이제 뭐 기동량으로라도 이제 들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번 뭐 러시아에 얼마 몇 명이나 파견되고 뭐 몇 명 죽고 뭐 이런 건 외부 세계에서는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북한 안에서만 모르고 이런 사실을 안다고 한들 그냥 자기만 참고로 아는 데서 그치지 이걸 잘못 설파했다가는 당에 해가 되기 때문에 이게 엄중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엄중 처벌이라는 건 뭐 철칙될 수도 있고 추방될 수도 있고 뭐 파직될 수도 있고 감봉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니까 북한 주민들은 80년째 이런 시스템에서 사니까 너무나 잘 그 몸에 그런 체제에 길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말 안 해요. 요즘 북한에서요 국가보위성이라는 이름을 바꾸고 또 경찰이라는 이름을 제도까지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정확히 김정은은 뭘 하고 싶은 걸까요?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도움 주기 위해서 제가 부연 설명 먼저 드리면은 국가보위성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정보원이에요. 국가보위성을 1970년대 중반에 생겼을 거예요. 그때 국가보위부로 시작하고 몇 차례 이름 바뀌다가 국가보위성 되고 이번에 정보국으로 바꿨어요. 북한 국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정보국으로 바꿨어요. 우리 국정원이라고 보면 돼요. 뭐 비밀경찰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북한은 체제의 특성상 우리는 뭐 5년짜리 대통령이지만 북한은 뭐 짜리가 없잖아요. 그냥 종신이잖아요. 그냥 되면 뭐 김일성도 종신했고 김정일도 자연사 할 때까지 다 종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체제 지키는 건 똑같은데 북한은 체제보다도 수령 지키는 게 더 맞다고 봐야죠. 왜냐면 북한은 뭐 수령이 위니까 우리는 이제 뭐 대통령을 지키는 체제는 아니잖아요. 우리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는 국가정보원은 맞지만 뭐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국가정보원이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죠. 우리는 그런 건 아닌데 북한은 우리하고 반대로 이제 체제를 지키는 게 아니라 체제 위에 그 수령이 있으니까 김정은이 있으니까 김정은을 지키는 기구라고 보면 돼요. 정치 기구로 보면 되는데 정치 보위 기구로 보면 되고 한땐 정치 보위부 이렇게도 불렀어요. 근데 그 다음엔 자 북한의 정보원은 이제 우리 국정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경찰 제도를 도입하라고 김정은이 올 3월 달에 지시를 해가지고 그 지금 도입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재밌는 거는 뭐냐면 제가 한 10년 전부터 김정은께 보내는 비밀의 편지를 쓰는데 그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제가 또 경찰기관 출신이에요. 북한에 안전부라고 해요. 안전부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민간인으로 안전은 말고 민간인 노동자로 한 9년간 근무했어요. 이게 또 남한하고 특히 다른 게 뭐냐면은 남한은 경찰청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민간인들이 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찰청 뭐 총사도 관리하고 전기도 보고 뭐 엘리베이터 보고 이거 경찰들이 하지 않잖아요. 민간인들이 하잖아요. 그 우리 말하면은 또 경찰에 필요한 장비도 있잖아요. 무슨 뭐 경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뭡니까 무슨 뭐 차량 장비도 있고 무슨 뭐 사무 장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기구 장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생산하고 경찰로 생산하는 공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찰이 군화 생산하는 그런 신발 생산하는 공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한국은 외주업체에다가 민간업체에다 입찰을 붙여가지고 제작을 해요. 경찰 모자를 생산한다면 몇 개 회사가 입찰해서 어느 회사를 낙점해가지고 이 회사에서 우리 경찰 모자 뭐 10,000개, 20,000개 생산해달라 이러잖아요. 돈 주고.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경찰에 필요한 모든 장비, 시설 이런 걸 생산하는 공장도 다 그 경찰 기관에 속해 였는 거예요. 소속시키는 거예요. 그 경찰의 건물, 청사라는 건물 관리하는 데 회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전기도 보고, 뭐 엘리베이터도 보고, 뭐 이런 거 다 관리해야 되잖아요. 뭐 리모델링도 하고, 그죠? 그 경찰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그런 경찰기관에 소속된 노동자도 경찰 안에 배속시키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기관에서 건물 관리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 북한에서는 잘 몰랐대는데 이 경찰기구를 지금 현재 부르는 게 인민보안성일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북한의 보위부, 정치보위부, 보위성 이렇게 보위자도 붙고 북한에서는 또 안전부를 쭉 쓰다가 보안성, 보안부 이렇게 해서 몇 번이나 그래서 내가 그 자료를 보니까 북한의 경찰기구 이름이 생겨가지고 전쟁 끝나고 해방 후부터 어쨌든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한 2, 3년 전까지 쭉 보니까 내가 보니까 10번이나 남도록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경찰청을 45년도부터 지금까지 경찰이라는 이름 하나 쓰는데 대한민국은 거기에다가 국민안전부, 국민보안부, 국민보위부, 무슨 국민보안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바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제가 그래서 한 3년 전인가 김정은께 쓰는 편지에다가 제가 그렇게 지적했다니까요. 전 세계에 이렇게 경찰기관 이름을 수십 번이나 10여 번이나 그렇게 10여 차례나 바꾼 기가 없다. 그냥 경찰로 세계 각국에 공통적으로 이제 그런 이름을 많이 쓰니까 한국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많은 나라들이 경찰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니까 조선민주주의민국어 경찰청으로 바꾸라. 경찰부로 바꾸든 경찰성으로 바꾸든 경찰로 쓰라. 안전보위 이런 말 쓰지 말고 제가 3년 전에 그런 편지 쓴 거였어요. 혹시 김정은이가 그걸 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경찰로 바꾸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올 가을이나 안전부 창립절 11월 19일인데 그때 아마 바꾸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거 왜 바꾸냐고 생각하는 거 보니까 제가 보는 데는 정상국가 이미지를 좀 만들고 싶어서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외국에도 대부분 그 정보기관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 국정원 있고 중국도 국가안전부라고 하던가요? 중국은 아마 그렇게 그 나라 특성 맞게끔 부르는데 일본도 다 있고 정보기관들이 다 있어요. 외국도 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북한도 있는 게 이제 그건데 그 북한도 이제 좀 그렇게 그 우리 주변국에 맞춰서 또 외국에 맞춰서 이름을 좀 바꾸려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의 국가기관을 다시 짠다는 게 언뜻 보면 되게 큰 변화인 것 같고 네. 이게 그냥 단순 간판만 바꾸는 거 같진 않아요. 또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이어온 것들이잖아요. 네. 실제로 김정은이 이걸 좀 의도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국가기구잖아요. 뭐 경찰은 이제 정보국이든 이제 국가기구인데 핵심 기구죠. 뭐 서열로 보면은 북한도 이제 그런 기구가 있는데 뭐 국가니까 그런 있는데 이름을 바꾼다는 거는 주민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영향이 끼친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김정은은 자기가 이제 집권에서부터 2011년부터 지금까지 와보면은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런 것도 많이 따라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따라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많아요. 뭐 다른 게 있다면 뭐 자기 부인 대동행거나 그 집권에서 그 다음 해 이제 부인 공개했거든요. 2011년도에 이제 12월 달에 죽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이제 먼저 공식적으로 이제 아버지 자리 다 물려받고, 그 이후로 이제 자기 부인을 거기다 대동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것도 과거에 다 자기 선대에게서는 없었던 장면들이고, 이러고 이제 뭐 그 사람이 어쨌든 또 아버지하고 다른 거는 요즘 들어와서 아버지를 많이 지우더라고요. 할아버지 아버지를 조상들을 많이 썩 지우는 게 아니라 예전엔 그렇게 많이 있던, 예를 들면 이제 뭐 초상화도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도 이제 많이 이제 내리고 자기 것만 단독으로 올리는 것도 있고,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런 게 있고, 어쨌든 좀 젊은 지도자 그리고 그 김일성, 김정일 시대는 뭡니까? 수십 년 전이고 지금은 그 시대하고 다른 시기는 분명하고, 김정은도 현 시대에 자기 개성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나저나 통치자 아닙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북한에. 그러니까 이제 외국 사회에 좀 이렇게 자기네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런 국가 권력 기구의 핵심 기구의 이름부터 좀 바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게 인민들에게 주는 영향이 다르지요. 아무래도 예전에 뭐 인민보위부, 뭐 정치보위부 이런 소리보다 정보국이 더 낫고, 뭐 그다음에 안전부, 뭐 보안부, 보안성 이렇게 여러 가지 혼잡스러운 이름보다 그게 다 정치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정보국이나 북한이 바꾸겠다는 경찰성으로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사회안전부가 경찰성으로 바꿀 것 같아요. 북한은 다 성으로 쓰니까 경찰성으로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정치 용어가 아니, 정치 색깔이 없잖아요. 정보국이나 경찰성에는 이제 그 정치 색깔이 없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과거에 있었던 이름들은 정치 색깔이 너무나 너우했거든요. 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좀 과거 제 세대, 제 할아버지 아버지 시대에 그런 좀 어찌 보면 좀 시대 낙오적인, 좀 착오적인, 그 뒤떨어진 그런 풍경을 일신해 보려고, 좀 국제사회에 맞춰보려고 하는 노력이 아닐까? 김정은은 세계적으로 볼 때 세계를 잘 알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김정은이라도 자기 혼자 집무실에서 외국 TV를 보지 뭐 북한 TV를 보겠어요? 북한 TV는 뭐예요? 다 그냥 김정은에게 충성하라는 TV인데 자기가 뭘 그런 거 볼 필요 있어요? 세상은 어떻고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게 궁금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그 세상을 알기 때문에 나도 좀 그런 세상의 정상적인 이미지를 좀 보여주고 싶다. 이런 걸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북한은 이제 보위부보다 정보부, 네. 안전기관이 아니라 경찰처럼 좀 다른 나라에 익숙한 이름을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뭔가 이미지 개선을 하려면 어떨까요? 이게 가장 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눈길이 가는 거는 안전기관을 이제 경찰기관으로 좀 바꾸려고 하거든요. 정보국 이름은 바꿨어요. 그냥 김정은이 지시에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근데 요거는 좀 더 이제 더 구체적인 이제 작업이 필요한지 시간이 필요한지 바꾸라고 지시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올까 올해 바뀔 거로 된데 이걸 내가 좀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북한이 국제 형사경찰기구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는 프랑스의 본부가 있어요. 세계 한 180여 개 나라? 그 나라가 대략 가입되어 있고 북한은 가입되어 있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에 그렇잖아요. 뭐 김정은도 겉으로는 어쨌든 정상국가 흉내를 내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이런 국제국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이건 비정상이잖아요. 국제 형사경찰기구는 말 그대로 국제적으로 이제 경찰이 할 일을 협조하고 도모하고 그런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나라에서 범죄자가 B나라로 옮겼다면 B나라에서 같이 공모해서 이제 수배하고 또 반대로 B나라에서 A나라로 도피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해주고 이렇게 서로 이제 기구예요. 경찰, 쉽게 말하면 경찰국, 세계경찰협력기구라고 보면 되는데 북한이 이런 게 가입이 없잖아요.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어찌 보면 국적 시선으로 봤을 때는 국제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정상국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름부터 달라져야지 이름부터 폴리스로 경찰로 돼야지 되는 건데 북한이 이름이 지금 무슨 폴리스예요? 경찰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뭐 안전부인데 이게 무슨 외국에서 시큐리티? 안전이라고 할까? 이거는 뭐 경찰하고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부터 다르니까 북한이 이름 개명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본질에서는 국제 형사경찰기구에 가입하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이 아닐까? 이런 데도 이렇게 차곡차곡 우리도 이제 국제사회에 발맞춰서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이름 바꾸고 그러면 거기도 정식 가입할 할 것 같고 그렇다면 국제기구에서도 큰 문제가 없으면 가입해 주겠죠. 왜냐면은 북한도 유엔에 등록된 국가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름도 제대로 경찰이라는 이름을 갖고 왔는데 못 받아줄 이유가 없죠. 근데 지금은 이름부터 틀린 거지. 안전부라는 게 이게 뭐 나라마다 이제 뭐 좀 다르겠지만 북한의 안전부라는 건 우리는 안전이라는 소리를 노동안전 이런 데 많이 쓰더라고요. 한국에서는요. 근데 우리 뭐 경찰서 국민안전 뭐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건설장 인력안전 뭐 노동안전 뭐 이런 게 쓰는데 그 북한은 안전부라고 써요. 경찰기관을. 그러니까 그것부터 너무나 황당하고 시대 착오적인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름부터 바꾸고 국제경찰기구에 배속돼서 자기네도 일반 정상적인 국가의 한 모습이다. 이거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저는 7월 달입니다. 정말 한 달이 어떻게 빨리 가는지 뭐 정말 세월의 빠름을 실감합니다. 7월 달은 뭐 아무래도 제가 탈북민이니까 또 이제 북한에서 여기 왔으니까 뭐 6월달, 7월달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냥 우리 안보 보온 그런 달이죠. 그래서 7월 27일이 우리 요즘 세대 사람들은 뭐 전쟁이 뭔지 휴전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이거는 우리의 70여 년 전에 있었던 이민 우리 이 땅에 있었던 동족 상잔의 비극인데 가까스로 어쨌든 휴전이 되었지요. 거기 간혹 있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야 우리가 만약에 6.25 전쟁 때 북한에게 우리가 패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기가 북한이 되었겠죠. 당연히 김정은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겠죠. 그래서 당연히 다행히도 우리는 미국이라는 그 고마운 나라 덕분에 정말 6.25 전쟁
전쟁에서 우리는 휴전할 수 있었고 우리가 이겨본 거나 같이 어쨌든 그 침략을 막아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방되고 전쟁 맞고 겪고 2차 대전 이후로 세계에서 이렇게 경제 발전, 민주화 동시에 이룬 나라가 세계 유일하게 대한민국이랍니다. 이거 엄청난 자부심이죠. 우리 국민들. 그래서 이런 멋있는 나라에 살면서 이 땅을 위해서 피 흘린 우리의 그런 선조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되겠나요? 그분들의 그런 노고를 우리 단 한순간도 잊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 잘 지켜가야 그분들의 그런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오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